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7월 27일 오늘은 한반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7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종전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정전, 전쟁을 끝내지 못한 한반도, 핵의 위협이 도사린 한반도, 그리고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반도를 그대로 두고 우리가 세계 선진국 인류 국가로 도약한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대로 남북 대화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규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어제 북한이 보도한 월북자는 강화도 앞바다를 헤엄쳐 북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우리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최전방 경계가 뚫린 군의 경계 실패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분기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 3.3%를 기록하자 22년 만에 최악의 성장률이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자극적인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우리 경제 상황 최백은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만났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중앙지검이 조선일보 관련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부적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한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강남발 집값의 폭등을 초래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당시 찬성표를 던진 의원 상당수가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가 얼마나 많은 시세 차익을 얻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공개한 월북자 김 씨는 강화도에서 헤엄을 쳐 건너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북 현장에서는 김 씨의 것으로 보이는 가방 등 소지품이 발견됐는데 이마저도 없었다면 월북 장소를 찾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화도 북동쪽 월곶리에 있는 해안가 배수로입니다. 월북자 김 씨가 해안으로 빠져나간 뒤 북으로 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첫 지점입니다. 군 당국은 앞서 김 씨가 철책 밑으로 난 배수로를 통해 빠져나간 뒤 임진강 하류를 헤엄쳐 월북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정되는 위치를 강화도 일대로 추정을 했고 그다음 월북했던 장소로 추정되는 지점이 철책이 아니고 배수로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강화도엔 해안으로 향하는 이 같은 배수로가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해당 배수로는 성인 2~3명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커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바다 쪽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게 인근 주민의 설명입니다. 월북자 김 씨도 이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 배수로에도 보면 쉽게 해서 이렇게 철망을 쳐놨거나 그렇게 관리들은 하긴 하는데 그래도 충분히 나갈 자리들은 있죠. 김 씨가 배수로를 월북 루트로 사용하면서 감시 장비인 철책 등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배수로 주변에 버려진 김 씨의 가방이 지금까지 유일한 단서입니다. 이곳에서 북한 지역까지는 2.5km 안팎으로 김 씨가 강화도를 감싸고 도는 물살을 따라 헤엄치는 과정에서 도구도 함께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공개하기 전까지 김 씨의 월북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에서 지난해 삼척항 북한 목선 진입, 올해 서해 중국인 밀입국 사건에 이어 군의 경계 실패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월북한 탈북민 김모 씨는 지난달부터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변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은 한 달 가까이 연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뒤늦게 김 씨의 지인에게 월북 관련 제보를 받고도 40시간이 지나서야 출국을 금지했고 군 당국에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김 씨가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건 지난달 12일. 자택에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아흘의 뒤인 6월 21일 김포경찰서에서 조사받았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지난 4일 국과수에서 DNA 증거까지 확보하고도 불구속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소재가 확실하고 도주 우려도 없었다는 게 이유였는데 정작 김 씨 신변을 관리하는 경찰관은 피의자 조사 뒤 한 달 가까이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수사팀은 물론 탈북민 관리부서도
김 씨의 월북 가능성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김 씨 지인이 경찰에 월북 가능성을 처음 알린 건 지난 19일 새벽 1시쯤. 이미 김 씨가 휴대전화를 끄고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같은 탈북민인 제보자는 애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제보 시점을 지난 18일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부인했습니다. 차량을 이 사람한테 사용하도록 뒀는데 어떤 돌려주지 않는다. 탈북, 월북이나 이런 거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 경찰 발표대로라도 김 씨의 출국을 금지하는 데는 40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탈북민 신병과 관련된 결정적인 제보를 받고도 군 당국에 알리기는커녕 만 하루가 훌쩍 지나서야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도 결과적으로 김 씨의 신변을 관리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탈북민 신변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북한은 오늘도 월북한 탈북민과 관련해서 개성시에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됐다며 위기감을 부채질했습니다. 월북한 김 씨가 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된다는 주장인데요. 우리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월북한 김모 씨는 코로나19 확진이나 확진자와의 접촉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김 씨와 왕래가 잦았던 2명도 음성 판정을 받아 월북 전 김 씨가 코로나에 걸렸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접촉이 잦았다고 좀 생각하는 2명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어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결과는 음성으로 그렇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틀 연속 김 씨가 북한의 코로나19를 유포했을 가능성을 강조하며 위기감을 고조시켰습니다. 특히 개성시에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위험이 조성됐다면서 신속 방역대를 보내 감기 환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찾아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시군 인민병원들의 보건 일꾼들을 허담당 개선에 충파시켜서 발열자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기 위한 사업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신자라며 막말을 퍼부었던 탈북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김 씨에 대한 직접 비난은 자제했습니다. 현재 김 씨의 상태나 월북 경로, 그가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는 달러화 등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코로나 발생을 인정을 했고 그 원인을 남측으로 돌린 거거든요. 그럼 교체사유가 남측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남측으로부터 보건의료 협력이나 상당한 규모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명분으로 삼을 개연성이 있는 거죠. 정부는 북한이 추후 코로나 발생 책임을 김 씨나 우리 정부에 돌리며 대남 비난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는 만큼 북측 동향을 주시하며 사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한편 청문회를 마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식 없이 바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임명 당일인 오늘 오후 출근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장관님, 그 월북자 관련해서 북한에서 코로나 관련성을 오늘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 뭐 처음에 출근하자마자 우선 오늘은 현안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제가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들어가면서 바로 그 사안과 관련해서 얘기 좀 듣고 임시 방편으로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통일부가 전략적 행보를 하고 아주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서 남북의 시간에 통일부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현습 총리 세워놓고 실세 특임 장관이 앞서가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총장 통화 그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워크힐 더블 당해보면은 국회의원하고 싶은데.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일단 시간.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 본질이지. 후보자님 전략을 잘 아니까 시간 지금 아니 저도 하지 의원님 마시고. 전략을 잘 알아요. 답변. 그렇게 모든 것을 오늘 뱉어놓으면은 그러한 것으로 위주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지 지금 마세요. 저는 조선대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주교육대학 2년을 졸업하고 단국대학에 편입됐습니다. 성적을 가리고 제출해달라. 이것은 대학에서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성적 가리고 제출하는 거 동의하면 제출하겠다고 해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까지 거부하시면 그 학력을 위조한 것이 거의 사실로 된다. 북한에 어떻든 달러가 들어가면 북한이 핵 개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건 제가 알지도 못하고 그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불법 대북 송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당시 박 후보자가 북측에 3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한 합의서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박 후보자는 문건 위조라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문제로 시작도 전부터 진통을 겪었던 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는 결국 예정대로 치러졌습니다. 박 후보자는 정치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국정원 업무에만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개인사는 내곡동 뜰에 묻고 오직 대한민국이 가야 할 앞길만 보겠습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야당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하기 위해 북한의 경제협력 비밀 합의를 해준 증거가 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북측에 5억 달러 지급과 25억 달러 차관 제공 등 총 30억 달러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이 모르는 25억 불까지 주는 걸로 합의했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예, 후보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을 제 인생과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자신의 서명이 위조된 문건이라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이 문건을 입수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제 사인을 저를 모함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해서 위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원본을 그 카피를 주시면은 제가 검찰이나 경찰 혹은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학력 위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조선대 학력을 허위로 제출해 단국대에 편입해놓고 참여정부 실세로 있던 2000년에야 뒤늦게 학적을 광주 교대 출신으로 고쳐놨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거듭 단국대 학적 서류를 내라며 압박했지만 박 후보자는 광주교대에 2년 다닌 뒤 단국대에 편입한 게 맞다고 단호히 맞서며 끝내 제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것까지 거부하시면 그 학력을 위조한 것이 거의 사실로 된다. 기정사실이 된다. 하등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또 야당은 박 후보자가 고액 후원자에게 5천만 원을 빌린 뒤 5년 동안 원금은 물론 이자도 갚지 않았다며 불법 정치 후원금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지만 박 후보자는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든 안 갚든 둘 사이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1960년대의 인혁당 사건, 국정원의 손해배상금 지연 이자 청구. 도대체 뭘까요? 한국 현대사를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1차 인혁당 사건은 5.16 군사 정변 후에 반대 여론을 틀어막기 위해서 간첩 조작 사건을 한 겁니다. 국회 지령을 받은 인혁당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용두사미로 끝난 조작 사건이었고 공안검사 3명이 중앙정보부에 횡포라며 사표까지 던졌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인혁당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유신 정권에 반대하는 그 시위에 뒤에 인혁당이 있다가 아니라 인혁당은 없어졌으니까 인혁당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상군법회의가 사형을 판결하고 대법원이 확정하자마자 다음 날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간첩 조작과 형 확정 다음 날 바로 사형 집행. 한국 사법부 최대 암흑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죠.
결국은 이 사건들은 모두 조작이었고 결국 무죄로 다시 판결났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사건을 조작해서 옥살이를 시키고 사상범 전과자로 평생 고생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배상해야 됩니다. 배상을 했습니다. 국가배상금을 2009년에 가지급했는데 갑자기 2011년에 배상금의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 절반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억울하다고 소송을 벌였는데 피해자들이 지고 말았습니다.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은 올해 82살의 이창복 씨입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국가가 배상금으로 가져가라고 11억 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5억 원을 내놓으랍니다. 이게 옳으냐 그러냐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이자가 붙어갖고 물어낼 돈은 지금 15억 원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고등법원이 15억 원은 너무하다. 원금만 받아라. 조정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조정안을 거부한 채 이 씨가 사는 집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종 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인다며 지금이 경제 반등의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수출 기업의 지원과 한국판 뉴딜 등을 포함해 필요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로 집계되면서 코로나19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올해 전체 성장률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사정이 나은 편이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적 같은 선방이었다면서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경기를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는 것이 국민의 삶에 위안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어두운 마이너스 역성장의 터널을 벗어나 성장을 반등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국내 관광이 활력을 되찾고 있고 올레드, 휴대폰 부품 등의 수출도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는 지금이 경기 반등의 적기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수출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수출 회복을 위해 다방면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판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로 경제 성장 회복에 힘을 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3분기를 반드시 경기 반등을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보고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성공적인 방역을 바탕으로 한 발 빠른 경제 회복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혀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한다면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면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지난달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가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정부의 규제를 피할 빈틈이 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하다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행정수도 이전까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각종 대책과 구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규제 빈틈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쓸어담기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외국인 건축물 거래는 올해 4월 잠시 주춤했다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달에는 2,090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서울도 5월 291건에서 지난달에는 418건으로 늘었는데 강남이 49건으로 거래가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건 해외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해도 파악이 쉽지 않고 다른 나라에 주택을 가졌는지도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중과세가 모두 무용지물인 겁니다. 우려가 나오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외국인에 대해 20%의 특별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세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큰 차이가 없는데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기 자본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정부 정책의 효과도 떨어뜨리지만 마땅히 손쓸 방법은 없습니다. 국내 투기 세력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자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마련하는 새로운 주택 공급 방안. 이르면 이번 주에 큰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용적률을 높여 공급량을 늘리는 안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지면 혼란만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8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고양 창릉지구. 정부는 이곳에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다른 3기 신도시도 용적률 상향 후보지입니다. 또 신혼희망타운 공급 지역인 성남 복정과 서현, 구리 갈매 등과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과천과 인천 거맘 등도 층수를 높여 신규 주택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방안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전 지역을 아우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용산 정비창을 준주거지역에서 중심상업지구로 전환해 용적률을 1,500%까지 늘리면 주택 공급을 기존 8,000가구에서 10,000가구 이상으로 늘릴 수 있어 이 방안도 대책에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 신규 택지, 유휴부지를 끌어모으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태릉 골프장과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은 물론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역시 대책에 담길 수 있습니다. LH나 SH가 시행사로 참여해 재건축 단지에 혜택을 주고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는 방안인 공공재건축과 서울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 해제 관련 내용도 대책에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방안이 발표되면 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성 자금이 많은 상태에서는 발표되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거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유동성 자금을 줄이는 정책을 먼저 내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 정청이 추가 협의를 거쳐 곧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시기는 이번 주 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통과된 재건축 특혜법,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3년간 유예해주는 법안, 또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3개의 주택을 허용하는 법안, 이렇게 3개의 법을 묶어 부동산 3법이라고 했는데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들이 줄줄이 재건축 예정이던 상황에서 노골적인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일부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주도로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127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49명이 강남 3구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건축 대상인 30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의원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21명이나 됐습니다. 21명 가운데 4명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배지를 달았습니다. 부동산 3법 통과 당시 윤현석 통합당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개포동의 재건축 아파트는 9억 1천만 원에서 현재 28억 원으로 3배 폭등했습니다. 이현승 통합당 의원의 반포동 아파트는 10억 8천만 원에서 27억 원으로 2.5배 올랐고요. 윤대욱 통합당 의원의 송파구 아파트도 8억 3천만 원에서 15억 원으로 역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맹공을 퍼붓고 있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이 주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당시 이미 22억 원이었던 반포동 아파트가 현재는 45억 원으로 23억 원 올랐습니다. 또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3법의 특혜로 재건축 이후 새 아파트도 2채 분양받게 되는데요. 물론 초과 이익의 환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분양가 상한제는 오히려 공급이 줄어 집값이 오르는 제도라며 부동산 3법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른 의원들 역시 당시 당론을 따랐을 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긴 의원들, 그 의원들의 재테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2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3%를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코로나19 여파로 22년 만에 최악의 성장률이라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한국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것일지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백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IMF 환란 위기 이후에 최악이다. 경제가 계속 고꾸라지고 있다. 이런 신문 기사 제목들이 뽑혀 나왔는데 위태위태합니까 정말 그렇게? 아니 지금 2분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률 행진은 사실 예고됐던 것이고요.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중국 빼놓고는 다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행진들을 하고 있고요. 뭐 1분기에도 사실 마이너스 행진했었어요. 그렇죠. 1.3.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도 다 마이너스 행진했었고요. 그러니까 성장률 수치만 보게 되면은 외환위기 때가 이제 마이너스 5.1%였었어요. 98년도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보다는 낮지만은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성장률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뭐 경제가 안 좋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 세계 지금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우리가 성장률을 이제 플러스로 나왔지만은 2분기 성장률이요. 상당 부분이 재정 투입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재정 투입까지 고려해서 계산을 하면요, 우리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중국이 한 마이너스 5% 정도로 계산돼 나오더라고요. 쏟아부은 돈을 따져서 계산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면서 이제 재정을 투입해서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을 상대적으로 적게 투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률이 좀 낮게 나온 건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성장률이 높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그래프에 나오는 것 중에서요, 중국이 지금 이제 11.5% 나오잖아요. 저게 왜냐면 1분기에 마이너스 10%였었어요. 쭉 내려갔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조 효과로.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해 4분기 수준도 아직 회복이 안 되진 거예요. 안 되어진 거고요. 한국 마이너스 3.3%라 했는데 저것도 이제 1분기 대비인데, 1분기 대비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 전분기 대비보다는 연율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지난해 이맘때 이렇게.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1분기에는 이미 팬데믹이 진행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팬데믹의 충격을 보려면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보는 것이, 전년도엔 팬데믹이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보는 게 더 정확한데,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의 작년 대비 보게 되면 마이너스 2.9%입니다. 2.9%인데 지금 그 작년 대비해서 발표한 나라가 중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예보치를 지금 발표를 했는데, 예보치가 나고 17일 날 발표했는데 아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했는데 마이너스 34.7%입니다. 연율로. 3점 몇이 아니고 34점. 물론 이제 연율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2분기 기록으로는 하여간 상당히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미국 기준으로 하게 되면 미국이 이런 성장률을 통계를 이제 내기 시작한 게 대공황 때부터 냈습니다. 이 성장률 수치를 이제 내기 시작한 것이요. 그때부터 미국 역사 속에서 가장 낮은 때가 마이너스 12.9%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지금 상황이고. 마이너스 35를 기록하게 될 거다. 이 정도로 예측이 나왔단 말씀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게요. 마이너스 35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정도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이 떨어진 거잖아요. 미국이 GDP가 한 21조 4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요. 근데 중국이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14조 달러 돼야 돼요. 중국하고 역전까지 생깁니다. 일시적으로. 중국이 일시적으로 위로 올라설 수도 있다. 그 한국 경제 고꾸라지고 있다. 뭐 엄청난 위기, IMF 이후에 뭐 최대의 어떤 마이너스 성장 어쩌고 그렇게 해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뭐 경제신문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기업이 제대로 먹고 살려면 해고할 때 그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좀 놔둬야 되고, 왜 최저임금을 자꾸만 올리는 것이냐. 임금을 안 올리고 딱 묶든지 깎아야만 기업이 잘 되는데, 그래야 경제가 다시 올라갈 텐데. 결국 그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야, 이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경제 성장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실제로 언론들은 왜 이렇게 자극적으로 제목을 붙이고 쓰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언론들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현 정부의 정책을 폄하하고 싶은 의도라든가, 예.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자본의 이익을 이런 기회에 좀 더 이제 확장시키기 위해서. 근데 사실 보게 되면 우리 경제가 고꾸라졌다 그러는데, 우리 경제가 고꾸라진 거면은 외국 주요 국가들은 다 사망한 겁니다. 사실은요. 예. 사망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건데, 근데 외국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안전망을 더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지. 그러니까 지금 뭐 국가가 전면에 나서고 있잖아요. 어느 나라나 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수출이 가장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성장률에요. 예. 그럼 내수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수 방어하는 데 속에서 고용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되면은 내수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가야 될 것이지, 이걸 그러니까는 노동자들한테 그러니까 가게한테 그러니까 이것을 책임을 넘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정확한 진단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올바른 처방도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까 중국을 예를 들으면서 말씀하신 게 그렇게 쏟아부었는데도 저 정도 올랐다면 교수님이 조금 더 쏟아 부읍시다 늘 강조하셨는데 우리 만약 그렇게 쏟아 부었다면 우리는 저 수치는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전분기 대비 1분기 대비해서요. 지금 유일하게 성장률을 지금 끌어올린 부분이요. 민간 소비였었어요. 민간 소비. 그게 바로 뭐냐면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역의 이제 성공적인 방역으로 생활 방역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경제 활동이 좀 복구가 되면서 이제 된 효과라고 이제 분석이 되어지고요. 근데 지난해 대비로 보게 되면요. 여전히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2%나 떨어져 있어요. 그 지난해, 얘기는 뭐냐? 긴급재난지원금이 불충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지난해 수준을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몇 차례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3분기에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선방할 거라고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도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2분기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3분기 분명히 플러스 반전할 겁니다. 하는데 여전히 수출 환경은 그렇게 크게 개선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수출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내수를 그어야 되는 것이고, 내수의 지금 중심에 뭐냐면 가계뿐이 없어요. 지금 뭐냐면 기업이 지금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미중 간의 갈등도 대선까지는 갈 것이고요.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가계 소비가 그나마 가계 소비하고 정부가 쓰는 부분입니다. 정부 추경을 그러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고, 가계한테 좀 쓸 여력을 좀 더 지원해 주는 것이 해주게 되면은 성장률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그러니까 우리가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수출이라는 거는 세계 뭐 발길이 묶였고, 백길이 묶였으니까 그건 뭐 꼼짝없이 그냥 멈춰설 수밖에 없는 건데, 견인해낼 수 있는 것은 수출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아니고 결국은 민간 가계 소비.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기본소득이든 아니면은 뭐 재난지원금이든 뭔가 주머니로 들어가야 쓸 수 있는 거니까 돌려야 되겠다라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에 마이너스 1.3% 성장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마이너스 3.3% 성장으로 나왔을 때도 그렇고 사실 세계 주요 국가 중에 1위 성적이긴 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아까 중국과 미국의 역전 얘기하셨는데 우리도 이게 GDP 관련해서 확 순위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 최근에요. 3월 달부터 지난달까지 그러니까 일부 신문들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1인당 GDP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다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재밌는 현상이 생기는 게요. 우리가 역대 그러니까 가장 높았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0위였었습니다. 10위였었는데 지금 이 상태로 올해 가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9위권에 진입을 9위권. 우리보다 앞에 있는 나라들이 대개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브라질 이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이 성장률이 그러니까 더 우리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9위로 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무슨 얘기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가 선방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 우리 바로 위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성장률로 보면 이번에 마이너스 11.5 나왔습니다. 이런 성장률을 계속 기록하고 우리는 선전하면서 계속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보여낸다면 뒤집힐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럴 때 아무튼 정부는 뭐 나름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것들을 갖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기업이나 가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뭔가 좀 일깨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경제가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리가 경제라는 건 심리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어쨌든 간에 최소화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심리를 안정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을 예. 가게가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그러니까는 그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 요인들 같은 경우들을 예. 가능한 한 서로가 힘을 모아서 해소시켜야 되는데 이럴 때는 결국 뭐냐면 정부가 그러니까 기업의 투자를 견인할 수 있도록 예.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정부가 마찬가지로 가게한테도 가게는 지금 가계 소비가 가계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고용도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 가게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가계의 심리를 안정시켜 주려면은 결국 정부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러니까 나설 수밖에 없고 예. 정부의 역할이 강해지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금으로서는 알겠습니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훨씬 더 강해져야겠다는 말씀이군요. 예.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러시아 선박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선원 32명, 수리공 8명, 가족 1명 등 4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확진된 가족 1명을 방역 당국이 3차 감염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2차, 3차 전파가 이루어지면서 지역사회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러시아 선박 집단 감염의 고리가 3차까지 이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26일 추가 확진된 수리공의 가족 1명을 3차 전파 사례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선박으로 이 1차 감염이 됐고 수리공이 2차 감염이 됐고 이 수리공과의 접촉을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3차 감염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수리공들이 러시아 선박 수리 때 선원들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확진된 8명이 같은 회사 소속이고 함께 수리에 참여했고 발병일도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두 명이 먼저 감염된 뒤 동료들에게 전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전후 관계 파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수리 작업에 참여한 업체 직원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복기를 거쳐 추가 확인될 가능성, 가족과 지인 등 접촉자 중심 발생 가능성도 적지 않아서 당국은 조사와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러시아를 방역 강화 대상국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곧 관계부처 회의를 엽니다. 실무자급 회의를 통해서 일단 안들이 마련이 되고 그것이 향후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예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러시아가 방역 강화 대상국이 되면 선원들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입항 시 의무 제출해야 합니다. 선원의 국내 상륙은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음성일 경우에만 허가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해수욕장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조치를 어겨서 입건된 사례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한 50대 남성이 마스크를 쓰라는 경찰의 말을 무시하고 욕설을 퍼붓다가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휴일 오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50대 남성이 경찰을 향해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뭘 나가? 왜 나가 내가? 너가 나가 임마! 못 나갈 거야!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마스크를 쓰던지 해수욕장 바깥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하자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주변에는 다른 관광객도 많았지만 해당 남성은 마스크를 쓰라는 경찰 말을 10분 이상 무시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처음에는 경고였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자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해당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당시 해수욕장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혹시나 모를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대상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뒤 첫 단속 사례로 해당 남성에게는 최대 300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4시간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야간에 19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2명 이상 모여서 음주나 취식행위는 하시면은 제한이 발생합니다. 피서철 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이번 단속은 다음 달 15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이어서 용인의 기숙학원에서도 집단 식중독 의심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수험생 90명이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대형 기숙학원입니다. 한 달 학원비 340만 원을 받고 의대 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곳입니다. 수험생 400명이 24시간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이곳 기숙학원에서 첫 식중독 의심 증상 학생이 발생한 건 지난 19일입니다. 처음에 방역당국은 유증상자가 70명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다 주말 사이 20명이 늘어 현재 90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이라 일반적으로 잠복기도 있고 하니까 조금씩은 추위는 계속 늘어날 수도 있어요. 문제의 기숙학원은 지난주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했던 경기 이천의 기숙학원과 운영업체가 같은 곳입니다. 지난 17일 이천 기숙학원에서 학생 수십 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한 지 이틀 만에 용인 기숙학원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YTN 취재 결과 두 기숙학원은 같은 위탁급식 업체가 만든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유명 사교육 업체가 운영하는 학원이라 믿고 보냈는데 급식 위생은 엉망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많을 때는 여기 400 가까이 되죠. 그런데 얼마나 그 무책임하고 그 거짓말만 일삼고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용인 기숙학원은 첫 환자가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나서야 관계 당국에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업체 측은 19일에 병원에 간 학생이 24일에서야 학원에 식중독 진단 사실을 알려 대응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19일 밤에는 그 학생 한 명만 이제 고열이 있어서 장염이랑 그래서 이제 병원을 따로 간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학생들한테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서. 입시업체는 정확한 식중독 원인이 나올 때까지 위탁급식 업체를 바꾸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을 비검사 출신 인사로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개혁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검찰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역할은 일선 검사가 독립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큰 울타리가 되는 것에 그쳐야 하는데 오히려 수사팀에 거부할 수 없는 정치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 중에서만 임명하는 관행도 개선해 판사와 변호사 등 다양한 출신의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서울중앙지검에는 방 사장이 연관된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도한 뉴스타파의 한상진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 기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이 문제가 좀 얘기가 있었죠. 예를 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검장 시절에 언론사의 고위 간부들을 쭉 만나고 다닌다더라. 누구를 데리고 다닌다더라.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도 이 얘기가 한번 나왔던 것 같고, 취재 과정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저희 보도로 처음 알려진 게 아니고 작년 초부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소문이 많았었고요. 작년 9월과 10월에는 두 언론사에서 두 일간지가 이 관련된 보도를 하기도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 31일로 기억이 되는데 추미애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이 문제가 거론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추미애 장관께서는 그런 보고를 받거나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는 작업을 몇 달 전부터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사실은 저희 뉴스타파가 최근에 올해가 이제 문재인 정부 3년 차고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1년을 맞는 때가 이제 됐기 때문에 지난 시기에 대한민국 검찰의 어떤 일이, 그리고 이제 현 정부와의 검찰 간의 이 미묘한 여러 갈등들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취재를 해본 거고, 그러다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쭉 보니까 결국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인터뷰가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잠깐 한번 들어보고 오죠. 윤석열 씨가 지검장 시절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언론사 사주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보고 받으신 바 있으세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확인을 했죠. 어떤 대답이고 왜 만났다고? 과거 변호사 시절에 그 회사 변호인을 했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만났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장관인데 네. 검찰 고위 간부가 뭐 사람들을 갖다가 좀 만나고 다니는 게 좀 아무래도 그렇다라고 하니까 뭔가 알아봐라 한 다음에 보고를 들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얘기를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나눴다는 거는 취재가 아직 안 됐습니까? 네, 그게 사실은 저도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 이제 이게 거의 뭐 두 분이 독대를 하는 식으로 만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뭐 두 사람밖에 알 수가 없죠. 이제 다만 이 만남을 둘러싸고 이제 지금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소문들을 보면 당시에 양쪽 그 방상훈 사장과 윤석열 총장이 누구를 데리고 나서 배석을 시켰다든가 뭐 그날이 이제 저녁 자리였다라든가 그 시기가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라든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조금 종합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들을 좀 정리해 보면 그 저희가 이제 이미 보도를 한 부분이긴 하지만 조선일보가 서울중앙지검에 여러 사건들이 걸려 있을 때 굉장히 좋지 않은 시기에 오해 사기 딱 좋은 시기에 두 분이 만난 것만은 분명해서 아마도 그것과 관련된 대화가 나왔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그렇다면 굉장히 부적절한 만남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회사 또는 우리 일가와 관련된 사건들이 그 검찰청에 쭉 걸려 있는데 그 책임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함구하고 뭐 세상 얘기만 조금 하다 헤어졌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뭐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비합리적이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그렇게 받았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자리에 합석했던 사람인지 아닌지 이건 뭐 확인을 해주든가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고를 하더라? 뭐 지금은 정확하게는 확인이 안 되는데 배석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런 소문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박상기 장관이 왜 그런 법무부 간부에게 그런 식의 질문을 하고 보고를 받았는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당시가 보면 2018년 말 2019년 초 이제 뭐 적폐청산 수사를 검찰이 굉장히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서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민적인 신망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렇죠. 윤석열 씨의 정계 진출설이 굉장히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던 시기였었고, 근데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박상기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지휘를 해야 되는 검찰총장이 뭐 정치권에 진출하니 만에 뭐 이런 얘기가 도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확인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걸 이제 확인해줬던 사람이 윤석열 총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봤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뭐 그 장관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정확하게 다 사실이고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만난 게 맞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줘서 그 박상기 전 장관께서 그 당시에 그 보고를 받고 굉장히 어이가 없었고 황당했다. 이렇게 저희하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죠. 예. 근데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의 책임자가 그 사건 전체가 얽혀 있는 그 가족의 제일 위에 있는 어른을 이제 만나게 된다. 이 적절한 거라고 볼 수는 참 없죠. 일단은 사건이 걸려 있지 않아도 서울중앙지검장 정도 되는 검찰의 간부가 언론사의 사주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지검장이나 검찰 고위 간부들이 언론사의 편집국장이나 사회부장들을 만나서 뭐 그 세간의 여론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언론 보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뭐 의견을 구한다거나 이런 거는 뭐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조를 출입한 오래 출입했었던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건 뭐 어느 정도 이제 관행이고 또 어느 정도는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검찰의 고위 간부가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라는 얘기는 이제 전혀 다른 얘기죠. 거기다가 그 당시에 조선일보와 관련된 고소고발 그리고 이제 고소고발이 아닌 사건들도 여러 건이 이 서울중앙지검에 걸려 있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걸려 있었던 사건들의 대부분이 조선일보가 아니라 정확히 말을 하면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일탈 혹은 개인 비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와중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중앙지검장이 독대했다. 이거는 뭐 부적절하다는 말로도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 화면에 쭉 그 리스트가 나가고 있는데 사건 리스트가. 저도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대검 공무원 행동강령에 보니까 제5조 2항에 사건 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을 제한할 것. 공무원은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 이해관계에 있는 자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걸 책임지고 교육할 사람이 바로 윤석열 당시 지검장인데 자기가 이렇게 만났다면 이제 좀 뭔가 심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만나셨습니까라고 본인한테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대검찰청에 물어봤고요. 예. 그리고 그 박상희 전 장관에게 그 윤석열 씨와 그러니까 방상훈 사장의 만남을 확인해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도 저희가 이제 직접 연락을 해서 물어봤는데 예. 일단 대검에서는 예. 공개되어 있는 총장의 일정이 아닌 그러니까 사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 왔고요. 당시에 박상희 장관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된 뭐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 확인된 윤대진 전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뭐 잘 모르는 일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워딩이 정확하게 특별한 뭐 또는 비밀 회동은 없었다 이런 워딩입니까? 아니면은 일체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됩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미묘한 문제인데 예. 제가 이제 사실은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그 대검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 저희가 이제 질의를 보낼 때 여러 가지 질문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예. 첫 번째 질문은 언론사 사주 특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고요. 사실 있습니까? 예. 두 번째는 왜 만났는지를 물었고 왜? 어떻게 만났는지도 물었고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도 당연히 물어봤는데 예.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확인을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건너뛰었고 대검에서는 두 번째 질문, 그 왜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비밀 회동은 없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회동은 있었다 이런 뜻입니까? 뭐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고요. 예, 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기를 좀 바라는 좀 입장이고. 이 내용을 그 박상희 장관에게 확인해준 윤대진 전 검찰국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그렇게 물어봤죠. 당신이 이제 그 장관으로부터 이런 식의 보고 요청을 받고 이런 내용을 보고한 바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보고한 사실이 있다 없다라는 데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대검의 문의해라. 이제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추가로 질문을 보내서 답변을 좀 요구했는데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한 번은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그 윤 국장이 뭐 배석해서 같이 만났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법무부 장관한테 뭐 확실히 보고를 하긴 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박상기 전 장관은 본인이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 시절에 만났던 언론사 사주들과의 만남 중에 딱 하나를 확인한 겁니다. 이제 그 하나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했던 것이고요. 예. 나머지 언론사 사주들을 만났는지 어떻는지는 박상희 전 장관께서는 잘은 모르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 윤대진 검찰국장에게 그 딱 하나를 물어봤죠. 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물어봤더니 이제 윤대진 검찰국장이 그건 사실입니다. 과거에 윤석열 총장이 변호사 시절에 조선일보와 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어서 본인이 이제 재직했던 법무법인이 조선일보 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사적인 만남으로 만났다 이렇게 보고했다고 저희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하하. 그러면 추가 보도도 이제 이어집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추가 취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문재인 정부 검찰 3년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1년을 맞아서 왜 검찰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취재를 하고 있고 그 취재한 내용들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도 기대하면서 기대를 보겠습니다. 네, 한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현지 한국 대사관 고위 간부가 성추행 혐의에 휩싸여 논란이 큽니다. 뉴질랜드 언론은 이 외교관의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하며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해당 외교관은 이미 뉴질랜드를 떠나 다른 국가 공간에서 버젓이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하나 기자. 네. 우선 뉴질랜드 언론에 어떤 식으로 보도가 됐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최초 사건이 2017년 말에 발생을 했습니다.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A 영사가 남성 직원의 몸을 여러 차례 만지고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는 건데요. 네. 논란은 2년여 동안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지난 4월에 뉴질랜드 현지 언론이 기사화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수사당국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이미 지난 2월에 이 A 영사에
관계자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현지 한국 대사관의 비협조로 영장 집행은 물론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지난주 뉴질랜드 현지 방송사가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현지 방송사는요, 해당 외교관 그 A 영사의 이름과 얼굴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뉴질랜드 수사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현장 조사와 대사관 내 CCTV 영상 확인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한국 정부가 뉴질랜드 외교부의 협조 요청을 거절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한국 정부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이 성추행 혐의가 있는 A 영사를 비호해주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성추행 혐의라고 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현지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요, 이 피해 직원이 A 영사로부터 모두 3차례 추행을 당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사무실과 대사관, 엘리베이터 등에서 이 A 영사가 자신의 몸을 추행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반면 뉴질랜드 방송사를 통해 공개된 이 대사관 내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A 영사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영사는요, 이 탭이다라는 그 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신체 접촉을 인정을 하지만 장난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이 없고 배를 두드렸을 뿐이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또 피해 직원은 이 성추행 사실을 상부에 보고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한 달 후에 이 A 영사가 뉴질랜드를 떠났다고 말을 했는데요. A 영사는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한 곳의 영사로 근무 중이고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근데 뭐 툭툭 쳤을 정도다라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이미 그 언론에서는 그 사람의 얼굴과 이름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름까지 분명히 밝히고 있으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외교부의 입장은 뭡니까? 외교부 관련 입장을 좀 문의를 했는데요. 일단 공식 반응은 이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현 단계에서는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뉴질랜드 측 조사 협조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사실 이런 입장은 지난 4월에 최초 논란이 국내에서도 불거졌을 당시에 내놓았던 답변과 거의 유사합니다. 외교부의 이 무성의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미 해당 A 영사는 뉴질랜드 대사관의 한국인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말을 한 것으로 조사가 돼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A 영사가 근무지로 옮겨서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여전히 영사로 일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뉴질랜드 언론이 이미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진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현재 커지고 있습니다. 이 뉴질랜드 언론을 좀 보면요, 현재 그 사이먼 브리지스 그 뉴질랜드 국민당 대변인이 말하기를 현 총리와 외교부 장관이 이 문제를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요. 외교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7년에 그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 대사의 성범죄 관련해서도 보면은 무관용 원칙 그리고 법에 근거해서 엄정 조치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또 어떻게 종결 처리될지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뭐 형사 사건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심각한 외교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으니까 당국에서 손쉽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 남성이 도심 도로에서 택시를 막아서고 기사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뒤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택시 안에는 이 기사의 가족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 남성이 택시를 막아서더니 갑자기 차를 손으로 내리칩니다. 흥분한 이 남성은 60대 택시기사 A씨에게 욕설을 계속하고 오토바이에서 내려서도 영어와 우리말을 섞어가며 거친 말을 퍼붓습니다. 택시 안에는 A씨 아내와 딸, 예비사위 등 가족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A씨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연신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욕설을 퍼붓던 외국인은 급기야 A씨를 때리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불과 1분여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맞으시면서도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했는데도 그런데도 그렇게 2번, 3번 그렇게 치고 나서는 제가 이제 그때 안 돼서 이제 저 너무 당황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이제 신고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난 상황이었어요. 블랙박스 영상에는 택시가 1차로로 서서히 진입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가해 외국인 남성은 진로를 방해받았다고 생각한 거로 추정됩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달아난 외국인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그래서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9330님 문자를 주셨는데 인혁당 사건 관련입니다. 수십 년간 억울하게 고생했던 유족들을 생각하면 국가 배상금을 도로 환수해가는 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국가는 유족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해주셨습니다. 예, 이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가는 세월님. 마스크 착용이 자신과 주변에 대한 배려인 걸 왜 모를까요? 하셨습니다. 네. 더워도 마스크 꼭 쓰셔야겠습니다. 특히 휴가철 여름 해수욕장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2813님도 여름 휴가를 앞두고 코로나 사태가 느슨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안전하게 다녀왔으면 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적재의 그림 같던 날들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흐린 가운데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남해안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네. 부산을 비롯해 남해안 지방은 폭우 피해가 커서 또 집안 같은 것이 많이 약해졌을 텐데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지 않게 가끔씩 떠